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에 근무하고 있는 하승철입니다. 저는 오늘 유네스코와 세계유산 제도 그리고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할 내용입니다. 1, 2장에서는 유네스코와 세계유산, 그리고 3장에서는 세계유산 등재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네스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네스코는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45년 창설된 유엔의 전문기관으로서 교육, 문화, 과학 부분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다시는 이런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유네스코를 창설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유네스코 헌장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비롯되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것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유럽에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고 있듯이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고 허탈한 지경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유산들이 파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래 그림은 중앙에 있는 그림은 유네스코 본부의 모습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사진들은 유네스코 본부의 주변 담장에 전시된 사진들입니다. 유네스코의 활동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우리 초등학교 1학년으로 보이는 우리 학생들이 둘이 씨름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게 한복을 입은 사람들 연등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운영기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에는 총회와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센터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고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 협약 사업을 주도하고 유산 지정, 등재 기준을 결정하고 세계유산 기금의 사용을 결정합니다. 세계유산센터는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1969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유네스코 유엔에서 우리 한반도에 한국에 이런 교과서라든지 학교를 지어주면서 교육 문화 활동을 했던 이런 장면입니다. 우리 1969년도에 아주 똘망똘망한 우리 초등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이런 사진입니다. 다음은 자문기구입니다. 세계유산위원회를 업무를 자문하는 세 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이코모스는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라고 하는데 문화유산 분야에 대해서 자문합니다. IUCN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인데 자연유산에 대해서 자문하고 있습니다. 이코롬은 국제문화재보존보건센터로서 문화재 보존과 보건 분야에 대해서 자문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 등 세계 여러 곳에서 유적 보호 운동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우리는 유네스코에 가입합니다. 1950년 6월 14일 가입하고 세계 55번째 회원국이 됩니다. 그러나 곧이어 6.25 발발하고 혼란기를 겪습니다. 이후에 유엔과 유엔 한국재건단 유네스코에서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교육문화 사업을 활발히 지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한문교서적 인쇄공장을 설립하게 되고 연간 3천만 부의 교과서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54년에 결성됩니다. 우리가 유네스코 유엔에 가입할 당시만 해도 전체 회원국 중에 가장 최빈곤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1990년대 이후 지금 현재에는 유엔의 아주 중심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 동남아시아, 특히 아프리카 이런 각지에서 우리도 이렇게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이런 유엔 기구에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유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유산은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은 197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 등재된 유산을 지칭합니다. 인류무형문화유산은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의거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국의 무형유산을 등재하는 제도입니다. 세계기록유산은 전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2005년에 여기 가입했습니다. 현재 2022년 현재 모두 21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1년 종묘 및 종묘절약, 2003년 판소리, 2012년 아리랑, 최근 2016년에는 제주 해녀 문화유산들이 등재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34건, 일본에서 22건이 등재되어 있고 우리가 3위로 21건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진들은 아마 익숙한 사진도 계실 거고 중간에 있는 이런 가곡처럼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유산도 있습니다. 점점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이런 유산들입니다. 이런 유산들을 인류무형문화유산이라는 카테고리로 정리해두고 있다는 것은 참 잘 되고 있는 이런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국 인류무형문화유산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형유산 중에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공동으로 등재하는 유산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사냥, 줄달리기가 있습니다. 매사냥은 우리 조금 생소할 것인데 2010년에 대한민국, 아랍에미레이트, 프랑스,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몽골 등 11개국에서 공동 등재했습니다. 이게 중간에 보이고 있는 이 사진은 이제 우리 고려 시대 사진인데 말을 타고 있고 개하고 이렇게 매사냥을 같이 즐기고 있는 사진입니다. 제일 끝 사진은 몽골에서 매사냥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다음 줄달리기는 동아시아 농경문화권에서 주로 치러지는 행사의 일종입니다. 2015년에 대한민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이 공동으로 등재하였습니다. 우리는 조금 이렇게 축제 형식으로 하는데 아래쪽에 있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죠. 양쪽 마을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지금 줄달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입니다. 1992년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1997년 훈민정음, 조선왕조 실록, 그리고 2007년 조선왕조 의궤, 2013년 난중일기, 최근에는 조선왕실 어부와 어책, 그다음 조선통시사 기록물 등 현재 2022년 현재 우리는 16건이 등재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23건, 영국 22건, 프랑스 17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번째로 많은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는 이 기록유산의 등재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IT 강국답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수의 세계 기록유산을 등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들에 대해서 좀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은 조선왕조의 어보와 어책입니다. 합해서 책보라고도 합니다. 이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만드는 도장, 그리고 임금의 교서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일성록입니다. 일성록은 임금의 일기입니다. 정조대왕 때부터 시작됐는데 정조대왕께서 꼼꼼하게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외국 사신에 오고 가는 것도 기록하고 정조대왕 이후로 계속해서 왕들이 이 일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기가 그 역사책에 맞먹는 이 일기를 보면서 당시의 국제 정세, 그다음에 조선의 상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책이 되었습니다. 역사책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은 유교 책판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이 난중일기입니다. 이수신 장군께서도 그 전쟁 통해서도 그날의 전쟁 상황, 그리고 정부의 대응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기록하셨죠. 그래서 이 난중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 전쟁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한국의 세계유산입니다. 2022년 7월 현재 161개국 1154건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897건, 자연유산은 218건입니다. 복합유산은 39건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제 등재되어 있습니다. 거의 지금 전 세계에서 세계유산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이제 등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점점 이제 등재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등재할 유산들도 고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도 2022년 7월 현재 문화유산 13건, 자연유산 2건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가야 고분군도 조만간에 등재될 것으로 기원하고 있지만은 아마 가야 고분군 이후로도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울산의 방구대라든지 서울의 한양도성 그런 정도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세계유산 등재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그림들입니다. 한국 갯벌이 작년에 2021년에 세계유산 등재되었습니다. 여기서 자연유산은 제주 하산섬과 용암동굴 그리고 한국의 갯벌 2건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세계유산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제일 우측에 있는 것이 뭡니까? 종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신들의 정원이라 불리는 조선왕릉입니다. 그리고 고인돌, 이쪽은 이제 남한산성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그림들입니다. 저쪽에는 제일 아래쪽에는 백제 역사유적지구. 이 중간에 부분은 그 서원이 어렵게 등재되고 난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이 도포자락을 읽고 가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렇게 즐겁게 만세를 부르는 이런 장면입니다. 얼마나 기쁜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세계유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유산은 세계유산위원회가 세계의 모든 인류가 주권, 소유권, 세대를 초월하여 공동으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고 등재 목록에 등재한 유산 자원을 의미합니다. 세계유산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유산 보호 운동이 시작된 것에 대해서 계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유산의 계기는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나일강이고 지중해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입니다. 이 나일강이 수단과 이집트를 쭉 관통하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1960년대 나일강 상류에 댐을 아스완 하이댐이라고 건설을 하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래 따라서 이 댐을 건설하게 댐을 해서 나일강 상류에 있는 이런 여러 유적들이 수몰될 위기에 처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적이 아부신벨 신전이 포함된 누비아 유적입니다. 그래서 이 유적을 살리자는 운동이 서방 세계,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60여 개국이 참여하는 누비아 운동이 전개됩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그 누비아 유적에 있는 이런 유산들을 이제 물이 잠기지 않는 65m 고지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하기 위해서 이 조각조각 냅니다. 30톤 규모로 해서 석재를 한 1036개를 조각 내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산들을 옮기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이 유산들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겼고 지금 현재 옮겼다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원래 그 자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아부신벨 상황, 고건축 단지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옮겨서 우리의 인류의 아주 위대한 문화유산이 잘 보존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계기로 해서 성공을 보고 이제 우리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순히 일회성의 운동에 그치지 말고 기금도 조성하고 전문가들도 육성하고 해서
세계유산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이제 여론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1972년에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이 제정됩니다. 그리고 1976년에 유네스코 제19차 총회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1978년 제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폴란드 비엘리치카 소금강산 등 12개의 유산이 처음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누비아 유적은 1979년에 세계유산에 등재됩니다. 우리는 이 제도에 조금 참여가 늦었습니다. 1988년에 세계유산 협약에 가입하였고 이후에 1995년이 되었어야 석굴암, 불국사, 종묘가 세계유산에 등재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늦은 편입니다. 아마 우리 세계유산 전문가도 그때는 당시 좀 부족했고 국가에서도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2000년대 이후부터 이 세계유산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그 차원의 취지로 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면 세계유산이 어떻게 하면 등재될 것인가? 그냥 신청하면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등재 요건이 있습니다. 등재 요건을 찾아보겠습니다.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탁월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구비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유산의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완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의 유사한 유산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그 가치가 대표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존 및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고 이 유산을 함께 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유산을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의 동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그 요건들과 함께 유네스코에서는 평가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모든 유산이 가치가 없는 유산이 없겠죠. 그래서 자국의 유산이 가장 최고고 아주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다들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커다란 카테고리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재 기준 10가지입니다. 1번부터 6가지는 문화유산에 해당되고 7번부터 10번까지는 자연유산에 해당됩니다. 복합유산은 이런 문화유산하고 자연유산이 함께 있는 이런 유산이 되는데 1번부터 10번까지가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진정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진정성. 그야말로 신뢰성과 진실성입니다. 이 유산이 진짜 거짓이 없는가? 아래쪽 그림 보시겠습니다. 이게 일본 호류지 목탑입니다. 이 목탑이 지금까지 이제 서가 있었던 게는 나무는 계속 썩어 없어지겠죠. 그런데 이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 목탑 부재들을 바꾸는 때는 동일한 나무를 사용하고 동일한 당시 처음 만들었을 때의 축조 기술을 가지고 그대로 재현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나무는 썩어 없어질지언정 그 기술이라든지 원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세계유산되고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은 우리 백제 세계유산 지구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아주 하얗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게 진정성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선뜻 힘들겠죠. 옆에 우리 석탑이 왼쪽에 있습니다. 있고 여기 동쪽에 있는 건데 이게 제대로 진정성의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 석탑을 쌓아 올렸던 돌의 재료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형태들이 정확하게 제시되어야만 진정성이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가야 고분군에서 가장 진정성에 의문이 제시되는 부분은 복원 해석대입니다. 가야 고분군이 오랫동안 이제 그 sak평이 되기도 하고 도굴돼서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야 고분군이 1500년 동안 지나면서 많이 이렇게 약간의 형태들이 변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형태들을 복원하면서 조금 더 크게 보이기를 원하고 있고
이런 보건 전문가들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듭니다. 똑같은 가야 고분군이 똑같은 원형이라도 그죠? 이게 대가야, 그 다음에 뭐 창녕, 그 다음에 합천, 하만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런 모습들을 세밀한 모습들까지 디테일하게 우리가 찾아내서 조금씩 그 땅에 그리고 그 정치체에 맞는 모습으로 복원해 주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합니다. 우리 소가야라고 하고 있는 송악동 고분군. 송악동 고분군이 창녕에 있는 비아가야에 있는 고분과 동일한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앞으로 찾아서 복원하는 것이 그게 진정성을 찾아가는 이런 노력입니다. 다음은 진정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행히 가야 고분군은 기록은 없지만은 일제강점기 고분이 사라지기 많이 항폐화되기 전에 찍었던 사진이 1910년대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저 위에 보시는 것은 고령 지산동 고분군입니다. 산등성이에 이렇게 울룩울룩 솟아난 것들이 고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봉토분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마리산에 있는 고분입니다. 저기 세 사람, 일본 사람들이 1914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마리산 4, 5번을 발굴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주변에는 많이 이렇게 경작으로 이렇게 경작지가 조성됐지만은 구릉지 정상부에 쭉 늘어서서 큰 고분들이 이렇게 솟아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런 모습이 남아 있고 특히 가야는 발굴을 통해서 고분의 크기나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진정성이 크게 의심받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수로왕릉, 왕비릉입니다. 자, 우리 수로왕릉과 왕비릉은 아시다시피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분, 봉분이 만들어지는 것은 가야에는 5세기부터입니다. 그러면 기록에는 1세기고 이런 봉분의 모습은 5세기이기 때문에 안 맞죠. 이럴 때는 진정성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기에 살은 사람들은 1세기의 모습의 고분이 되어야만 그게 기록과 고고학 자료가 합치되기 때문에 진정성의 의문이 제기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수로왕릉 왕비릉이 중간에 아주 우리 조상의 중요한 그 무덤이라고 해서 계속 복원되고 이렇게 높아져서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이걸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런 성물들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변화 과정이 우리가 기록이라든지 뭐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높아진 것은 언제였고 이런 성물이 놓아진 것은 언제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되면은 그래도 이 자리가 수로왕릉 왕비릉일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모습이 변한 것은 후대에 이런 작업들이 행해져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제 제시하면은 이제 진정성에서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완전성입니다. 그야말로 완전성은 완벽하다, 완전하다, 파손되지 않은 상태, 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래쪽에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사진은 가야에 있는 유적들을 표시한 노란 점들은 유적들입니다. 낙동강과 남강 주변에 많은 이런 남해안의 유적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한 780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적들의 분포가 가야의 영역, 가야의 문명의 범위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여기서 10개 정도가 있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그 가야의 영역이라든지 변화되는 방향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래 되면은 아마 충분히 완전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쪽 오른쪽 그림은 마리산 고분군입니다. 마리산 고분군은 1세기부터 6세기까지 고분들이 축조되면서 500년 가야 역사를 가장 잘 증명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보면 이게 북쪽에 고분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계속 만들어지는데 북쪽에는 일제강점기 때 철도가 놓이고 이제 도로가 놓이면서 그리고 이후에 학교도 만들어지고 아파트도 만들어지면서 상당 부분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3세기에 있는 유적들은 이런 공사를 통해서 다 파괴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엄밀히 따지면은 완전성에서 결여된다고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유산 등재를 가야고분군 등재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됐는데 다행히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유산이 1500년간 사람들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해소는 불가피할 부분도 있다. 그리고 다행히 그래도 주변에서 뭐 조사를 통해서 1, 3세기의 유적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걸로서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 해서 완전성에 크게 무리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존관리 계획입니다. 유산이 진정성과 완전성을 갖추고 있고 이제 이 유산을 법적 행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보존관리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를 치면은 문화재보호법 정도가 되겠죠. 문화재보호법으로 사적 범위를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사적에서 500m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로 해서 이렇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할 때는 유산 보시면 빨갛게 칠해진 저 부분이 이제 병산서원이 있는 안동입니다. 병산서원이 있는 부분인데 빨갛게 그 선을 잡은 부분이 유산구역 그리고 이 유산구역을 보호할 수 있는 녹색 선들이 완충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정도의 범위를 유산구역을 잡았다. 그리고 이 유산구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완충 공간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이런 것들을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는 오른쪽은 오사카에 있는 모조 후리치 고분군입니다. 일본 역시 전방 후원본 주변으로 빨갛게 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산구역. 이런 고분군들 전체를 둘러싸고 녹색 선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완충구역. 완충구역은 이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어하겠다. 이런 이제 약속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진정성, 완전성, 그 다음에 보존 계획이 이제 수립되어 있으면은 이제 국내외 유사한 유산들이 많겠죠. 이런 국내 유사 유산들과 비교 연구를 통해서 이 대표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자, 아래쪽은 2019년에 등재된 일본 오사카에 있는 모조 후리치 고분군입니다. 이 일본에서도 모조 후리치 고분군을 등재하기 할 때 국내 고구려 벽지 신라는 물론 가야의 고분군들과 비교해서 많은 연구 성과를 축적했습니다. 우리도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하고 함께 이렇게 일본과 같이 공동으로 학술대회도 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했던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일본에 있는 세계유산 준비하는 팀들은 가야 고분군과 같이 일본 모조 후리치 고분군이 같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세계유산을 통해서 한일 우호의 상징으로서 공동 번영의 상징으로 삼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2019년에 됐기 때문에 우리도 올해 아니면 내년에 꼭 돼서 그런 바람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일본의 모조 후리치 고분들을 이제 등재하기 위해서 비교 연구를 하는 장면들입니다. 저쪽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일본어로 이제 일본 모조 후리치 고분군들을 소개하는 장면이고 이쪽에는 이제 한국 관광객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글로 모조 후리치 고분군의 그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분군의 모습을 알기 쉽게 도식화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본 이 전방 후원본은 일본 고훈 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특징적인 유산입니다. 그리고 일본 고분들은 이렇게 열쇠 모양 형태로 생겨서 전방 후원본이라고 하는데 열쇠 모양으로 생기고 이러한 크기를 통해서 당시의 일본 고훈 시대의 계급 사회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이 일본 제일 큰 이 무덤이 486m에 이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한글에서도 소개되고 있는데 피라미드하고 진시황릉하고 이 무덤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크기로는 이게 일본 전방후문이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아주 선전하고 있습니다. 가야 고분군도 이 주변에 있는 이런 우리 고분들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저 오른쪽에 가장 높이 있는 것이 흉노 무덤입니다. 지하로 아주 깊숙하게 계단상으로 굴착해서 무덤을 만듭니다.
지하 피라미드라고도 합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이 진시황릉입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것이 그 중간에 있는 것이 고구려 장군총입니다. 우리나라 고분 문화의 금자탑이라고 일컬어지는 장군총이고, 장군총 앞에 이렇게 이런 형태로 세계유산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세계유산 로고는 세계유산만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특별한 이런 로고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요 뒤쪽에 있는 것이 이제 경주 항남대총 대령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오사카의 모조 후리치 고분군. 이런 고분군들과 우리 가야 고분군의 차이, 그다음에 공통점, 그리고 가야 고분군이 어떠한 이런 고분군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그 가치가 있는지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그 설득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고령 지산동 고분군입니다. 다른 것과 달리 이 지산동 고분군은 산 정상부에 이렇게 쭉 열지어 있습니다. 다른 고분들을 보시면은 평지라든지 구릉 낮은 사면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 입지의 차이입니다. 가야 고분군의 입지의 차이인데, 가야 고분군들은 작지만은 산 능성에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산 전체가 고분군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적은 노동력으로도 아주 큰 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산 꼭대기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고분군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우러러 보면서 이 지배층의 그리고 지배자들을 동경하고 그다음에 숭배하는 이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한 이런 장치입니다. 다음은 세계유산 운영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입증되었고 이제 세계유산 등재하기 위해서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정해놓은 그런 그 등재 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이런 등재 기준에 부합해서 그 유산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등재 기준 문화유산에 해당되는 1번부터 6번까지를 보겠습니다. 등재 기준 1번은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이 해당됩니다. 2번은 인류 가치의 교환에서 중요한 상호 교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산들이 해당됩니다. 3번은 사라진 문명을 증거하는 유산들이 됩니다. 그리고 4번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유산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등재 기준 5번은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등재 기준 6번에는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이나 사상이 포함된 유산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세계유산 등재 기준에 부합해서 유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등재 기준 1번입니다. 등재 기준 1번은 걸작입니다. 인도 타지마할입니다. 인도 타지마할은 영원한 사랑의 기념비로 칭송받는 이런 걸작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구려 고분군은 고분의 정교한 건축 기술, 그리고 고분 벽화가 인류의 창조적 창조물에 해당한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시황릉은 아시다시피 세계 불가사의다. 이 정도의 유산을 어떻게 인류가 만들 수 있었을까? 걸작 중에서도 걸작이죠. 마찬가지로 피라미드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이전 시기에 이런 건축물도 해당되지만 현재 근대의 이런 유산들도 세계유산에 해당됩니다. 오페라 하우스는 현대 건축물에서 아주 걸작 명품으로 칭송을 받고 있고 호주의 대표적인 문화 경쟁력의 상품이죠. 그래서 시드니의 랜드마크입니다. 등재 기준 2번입니다. 등재 기준 2번은 인류 가치의 교류. 긴 시간을 두고 양국 사이에서, 국가 간 사이에서 인간들이 문화를 상호 교류하는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만들어낸 문화유산에 해당됩니다. 세계 문화의 교차점이자 용광로로 칭송받는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그리고 고분과 정원이 결합된 인도와 대륙 최초의 정원식 무덤인 델리의 후마유 묘지, 그리고 중국 명칭황릉, 그리고 수원화성, 경주 역사 유적지구가 등재 2번에 근거해서 등재가 되었습니다. 가야도 오랫동안 이 등재 기준 2번의 기준으로 등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교류, 가야에서는 교류를 해상왕국 가야라고 하죠. 그래서 가야의 핵심 가치로 교류를 빼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야가 있던 16세기는 이런 중국이나 한반도 그다음에 일본 열도에서 이 많은 정치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특히나 가야는 이런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에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가야의 많은 유물들에 대한 연구는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유물들이 서역에서 오고 중국에서 오고 일본에서 오고 그리고 우리의 유물들이 어떻게 일본 열도로 가고 주변으로 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많습니다만 세계유산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런 유물에 나타나는 교류와 가치 교환이 아니고 유적에 그것들이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야와 일본 열도, 그다음 중국 대륙 이런 것들이 그 어느 한 유산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가야 연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 논의 끝에 역시 아직은 연구가 부족하다 해서 등재 기준 2번에는 현재로서는 해당되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등재 기준 3번입니다. 등재 기준 3번은 사라진 문명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특정한 문화권에서만 중요하다라는 것과는 관련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야 유적이 소멸된 가야를 증명하기 때문에 유일하기 때문에 등재한다. 이런 논리는 되지 않습니다. 왜 인류의 역사에서 가야 유적이, 가야 문명이 중요한가? 왜 세계유산에 등재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야의 중요한 가치를 이 유산, 가야 고분군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베트남 엉우엔 왕조의 정치 문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엉우엔 왕조 무덤입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서양의 만남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마카오의 역사유적 지구.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유산이 이렇게 등재될 수밖에 없는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등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야도 극히 기록이 부족했고 고구려, 백제, 신라에 비해서도 많은 유산들이 남아있는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유산들도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족한 가야의 기록들을 1980년대부터 이루어진 고고학 발굴 조사를 통해서 대부분이 이제 밝혀내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우리 열악한 발굴 현장에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피땀을 흘려가면서 이런 하나하나 찾아낸 성과들이 약 50년간 이렇게 값지게 찾아낸 성과들이 지금 현재 세계유산 등재에 아주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등재기준 4번입니다. 등재기준 4번은 인류 역사상 중요한 단계를 탁월한 방식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시황릉은 독특한 건축학의 총체로서 등재기준 4번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의 리더 운하는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었던 운하 중에서 광범위하게 잘 보존된 중요한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위에 고구려 고분군, 해인산, 대장 판전, 그리고 불국사, 석굴암 등이 이 기준에 근거해서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등재기준 5번입니다. 5번은 환경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등재기준 조건입니다. 멕시코의 용설란 재배지와 그 다음에 데킬라 생산시설 이것들이 결합돼서 세계유산 등재기준 5번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고구려 수도도 등재기준 5번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등재기준 6번입니다. 등재기준 6번은 유산과 연계된 사상, 사건, 전통 등이 해당됩니다. 중국 봉건 시대에 유행했던 사상과 세계관, 풍수, 지리 이론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중국의 명가청, 왕조의 황릉이 등재되었습니다. 그리고 규범화된 의식을 통한 제례의 살아있는 전통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조선 왕릉이 이 등재기준 5번에 적용을 받고 세계유산 등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유산의 가치가 입증되고 등재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을 때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하게 됩니다. 등재 신청서는 각국에서 세계유산 센터로 등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세교산센터에서는 접수된 등재 신청서를 자문기구에 의뢰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기구는 이코머스, IUCN 등이 됩니다. 이 자문기구에서는 등재 신청서를 평가하게 되고 현지에 직접 유산들을 확인하러 현지 실사를 가게 됩니다. 진짜 그 유산이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아까 보신 것처럼 진정성이 남아있느냐, 완전성이 충분하냐, 그리고 법적 이런 보존 행정적 조치들이 잘 구비되어 있느냐, 그리고 반드시 주민들을 만나봅니다. 이 주민들이 세계유산에 동의하고 있느냐,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유산의 보호에 참여하고 있느냐, 이것들이 아주 중요한 평가 대상입니다. 이코머스하고 IUCN에서 이러한 평가 결과를 세계유산위원회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이제 최종 결정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마지막에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하는 결과를 보시면은 보통 자문기구에서는 4, 5월에 이런 평가 결과를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4가지로 제출하게 됩니다. 등재 권고, 등재 보류, 반려, 불가 4가지입니다. 유산의 가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등재 권고, 보존 관리라든지 진정성, 완전성에서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할 때는 보류를 판정합니다. 그리고 등재 가치가 입증이 실패되었거나 심각한 보존 관리에 문제가 있을 때는 등재 반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등재하기가 불가하다 할 때는 등재 불가 판정됩니다. 이러한 판정 결과에 따라서 세계유산위원회가 보통 6월 이럴 때 열립니다만은 이 등재 판정 결과에 따라서 등재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장이 아주 축제 분위기가 있는 팀도 있고 초상집 분위기로 쓸쓸하게 퇴장하는 이런 만감이 교차하는 이런 공간이 됩니다. 우리도 이제 아마 가요고분군도 등재 자문기구에서 등재 심사는 끝났을 거고 이게 아마 세계유산위원회에 이제 전달됐을 겁니다. 전달돼서 올해 6월에 원래 러시아 카잔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게 무기한 연기되어 있습니다. 거의 등재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되기까지는 그걸 절대 발설하지 않습니다.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아마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으로 연기될 수가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제 전쟁이 멈춰지고 이 전쟁이 다시 평화의 시기를 평화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세계유산위원회가 다시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계유산이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세계유산 요즘 하면은 10년 정도 걸립니다. 제가 가장 빨리 되는 걸 본 경우에는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은 전문가 그룹들과 이런 행정력이 총결집해서 아주 열성적으로 한 덕분에 5년 만에 된 상태입니다. 저도 가요고분군이 7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작할 때 이렇게 10년 걸릴 거라고 했으면 아무도 아마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세계유산 되려면 한 10년 걸린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것이 한국의 서원이 우리가 한때는 굉장히 제출할 때마다 세계유산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서원이 2015년에 신청했다가 이런 보류라든지 반려라든지 이런 의견을 듣고 자진 철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 도전에서 2019년에 등재된 사례고 연속해서 우리 한국의 산지성은 산사도 2016년에 또 신청했다가 역시 가치의 입증이라든지 보존에 문제가 있어서 자진 철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에 다시 천신만고 끝에 등재하게 됩니다. 이때 등재할 때도 7곳 중에서 4곳은 등재가 가능하다. 그런데 3곳은 보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회의장에서도 우리 국가에서 아주 열성적으로 노력하고 이 보류된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고 보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들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7개가 등재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양도성은 참 안타깝습니다. 2016년에 역시 철회를 하게 됐는데 현재 계속 재검토 중입니다.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2027년을 목표로
등재를 재추진한다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야고봉 등재 추진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등재 추진은 201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경남, 경북에서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했었고, 처음에는 지산동, 함안, 그 다음에 대성동 이 세 개의 고봉군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등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보신 것처럼 서원이나 산사처럼 이렇게 세계유산에 도전했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이제 빈번해지다 보니까 국내에서 굉장히 이제 심사 절차를 까다롭게 해서 다시는 돌아오는 사태가 없도록 하자 해서 국내에서 심사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거의 14단계 정도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잠정 목록이 이제 먼저 등재되었고, 잠정 목록이라는 것은 이제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후보 목록으로 보시면 됩니다. 2013년에 잠정 목록으로 등재되었고 2015년 우선 등재 추진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세계유산으로 가야를 문명을, 가야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시되었고 좀 더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견해들이 제출되어 가지고 7군데로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천시만고 끝에 2020년 9월에 최종 등재 신청 대상이 되었고 2021년 1월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2021년 9월부터 22년 3월까지 이게 코로나 시국이었는데 이 등재 심사자가 거의 코로나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등재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거의 등재 심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1년을 또 연장해야 되냐, 연기해야 되냐 이런 판국이 있었는데 다행히 막 돌아서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게 입국하게 되고, 입국하고 심사할 때도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해야 돼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심사자가 돌아갈 때도 집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계속해서 항공편을 확인하고 해서 천시만고 끝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자문심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역시 말씀드린 대로 올해 6월에 등재 결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올 하반기 내년에 다시 분명히 등재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우리가 등재를 추진하면서 북경대하고 남경대에 계신 고분 전문가들을 모시고 답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분들도 역시 가야가 고구려 백제 신라와 다른 이런 재미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아주 흥미롭게 보셨는데, 이분들 말씀이 가야를 소개하는 글이나 도록이 중국에는 지금까지 한 편도 없다, 찾아볼 수가 없다, 그게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셔서 이 답사 자료집과 답사 사진들을 이렇게 엮어서 직접 이 잡지에 이 가야 고분을 소개해준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주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게 국내에서만 이게 가야 연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게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에 한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외에 이런 가야 문명이 있다, 가야가 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이런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런 과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세계유산 등재입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하면서 이게 아주 큰 홍보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가야라는 것이 있구나라고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수월한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유산 등재를 아주 계속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가야를 이제 세계유산을 등재하게 된 초석은 결국에는 이 고분들, 유적을 통해서, 다행히 유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야가 세계유산 등재에 아주 중요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죠. 가야에는 이렇게 많은 780개의 이제 이런 유적들을 표시한 것인데, 이런 유산들을 다 등재할 수는 없죠.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가야를 보여주는 고분군 7개를 선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아쉬운 것은 등재 기준 3번은 소멸된 문명의 증거인데, 이 고분으로서 모든 걸 보여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왕성이라든지 철기 생산 유적이라든지 토기 가마라든지 이런
좀 다양한 유적들이 같이 등재되었으면은 가야 문명을 좀 더 아주 상세하게 좀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인데 현재 이게 고분에만 우리가 조사가 되고 연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다양한 유적들, 왕성, 생산 유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 방향을 굉장히 다양해야 된다. 이런 과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가 아주 중요한 유적들이 발견되면서 가야의 공백들이 메어졌습니다. 1990년대에 이제 대성동 고분군이 발견됐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대성동 고분군이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죠. 그래서 김해 시가지를 확장하면서 이 대성동 고분을 밀기 일보 직전에 중장비로 밀어내기 일보 직전에 확인돼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사라졌던 소멸되었던 금강가야의 실체를 이 대성동 고분군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조사되면서 대성동 고분군이 가야 1, 4세기의 가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됐고 그게 세계유산 등재에 결정적으로 대성동 고분군이 세계유산 등재에 포함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지산동입니다. 지산동은 일제 때 도굴되다시피 많은 고분들이 도굴되었고 조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939년에 고적이 지정되고 현재까지 한 10여 차례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성동 고분과 달리 지산동 고분은 뭔가 가야가 좀 더 성숙한 이런 정치 체제, 계층 구조, 이런 물질 문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산동 고분이 가야 최전성기의 모습을 이런 고분 유물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서 유산의 가치가 입증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야 고분의 세계유산적 가치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했던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과 함께 가야는 여러 정치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치체로 구성된 가야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가야 고분군입니다. 가야 고분군의 가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당시 16세기 동아시아에는 왕과 지배층의 권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요소들로 고분, 왕성, 거대한 기념물을 통해서 왕들의 권위를 정통성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야에는 그런 요소들보다는 이게 고분을 통해서 정치적 이런 입지, 권력을 이제 잘 표현했습니다. 예. 가야는 이런 고분들을 중심지에 가야의 정치적 중심지에서 잘 보이는 이런 구릉지에 고분들을 조성하게 되는데 이 고분들이 계속해서 결집되면서 하나의 거대한 경관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분군들이 가야 당시의 권력의 지배층의 권력을 강화시켜주고 보여주는 이런 기념물,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런 고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가야의 16세기의 가야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야 고분군을 통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와는 다른 가야 문명의 특성을 이해할 수도 있고 오랜 기간 지속된 가야 역사를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 2세기에 축조된 목가묘에서 조사된 이런 그림, 마리산 고분군에 대해서 조사된 목가묘입니다. 그리고 2세기부터 5세기에는 좀 더 물질 문화가 성장하면서 목각을 구조를 가진 목각묘가 조성됩니다. 그리고 4세기부터 6세기까지는 이제 돌로 만든 무덤들이 만들어지죠. 석각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돌로 만든 무덤이 만들어지면서 거대한 봉토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6세기에는 이제 추가로 매장이 가능한 구조의 석실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고분의 변천을 보면은 우리 1세기부터 6세기까지 가야가 끊임없이 존속하고 있었고 이어졌구나. 가야의 문화가 쉼없이 이어지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 고분에는 많은 유물들이 부장됩니다. 피장자와 함께 의뢰형 토기, 철제 갑옷, 농공구, 교육품 등이 많이 부장되는데 이런 부장품은 단순히 물품에 그치지 않고 당시 가야의 물질 문화의 수준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1, 2세기에는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 문화가 가야에 확산되는 모습을 물질 문화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4세기에는 이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면서 중국, 한반도, 일본 열도가 아주 많은 교류를 했다는 사실을 이런 부장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6세기에는 가야의 철기 문화, 금속 공예 기술들이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구나.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 고분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야를 구성했던 여러 정치체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세계유산에서는 이런 여러 개의 유산으로서 등재하는 것을 연속유산이라고 합니다. 조선 왕릉은 40기가 연속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서원은 9기, 산사는 7곳입니다. 일견 생각하면은 한꺼번에 이왕 등재할 거 한꺼번에 많은 유산을 같이 등재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유산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더 까다롭습니다. 이 여러 유산이 왜 같이 등재되어야 되느냐? 하나의 유산의 어떤 부분들이 이 유산들이 필요해서 이런 유산들이 공동으로 등재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정확히 표현하지 않으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산사같이 4곳은 인정되고 3곳이 보류되듯이 이 7개가 있어야만 우리가 등재하고자 하는 가야 유산이 가치를 가진다라고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개가 가야를 구성했던 그 정치체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1번의 내용이고, 그리고 각각의 유산들을 보겠습니다. 이 대성동 고분군은 1, 4세기에 가야의 성립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동 고분군이 연속유산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아라가야입니다. 약간의 그 북쪽 부분이 파괴되어 있지만은 1세기부터 6세기까지 이렇게 줄곧 만들어지는 것은 이 마리산 고분군이 거의 유일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1세기 만들어진 거, 3세기 만들어진 거, 6세기 만들어진 거 이런 것들이 조합해서 이런 정치체가 하나로 역사가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은 이 마리산 고분군에서 1세기부터 6세기까지 쉼없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야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자료입니다. 다음은 다라국입니다. 이 다라국은 위치를 보시면 낙동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동쪽은 비화가야 신라가 있고 북쪽에는 고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 뒤쪽에는 성주, 상주에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라가야, 금강가야가 이어지고 좀 더 한강을 따라가면 가야 북서부 내륙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라국, 옥정고분군은 가야 내부의 물류의 거점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옥정고분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가야입니다. 이 대가야가 지금까지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령군의 노력이 아주 큽니다. 고령군에 크지 않은 군입니다.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한 30년간 계속 이 고분군을 살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고분군이 약 2km에 걸쳐서 715개의 고분이 아주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산동 고분군은 가야가 가장 강성했던 시기의 모습, 최전성기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런 건공품, 그리고 이런 칼이라든지 왕관 이런 부분들이 계급에 따라서 부여되는 모습, 그리고 고분의 크기와 부장품을 통해서 당시의 계층 구조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가야입니다. 소가야는 5, 6세기 가야, 해상왕국 가야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분의 모습은 영산강 유역에 있는 고분들과 축조 방법이 유사였고, 송악동 고분군에서 출토되는 백제, 신라, 일본 이런 유물들은 가야가 남해안을 통해서 주변 정치체와 가장 교류를 하고 있었다. 이런 점을 소가야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은국입니다. 김은국은 남원 유공이와 두랑리 고분군입니다. 사진은 유공이 두랑리의 모습입니다. 이 유공이 두랑리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가야가 이 정도까지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었을까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발견되면서 이런 우리 백두대간
경남 서북 쪽 내륙 지역까지 가야가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고, 여기가 백제에서 가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교통로에 있습니다. 여기가 운봉고원이죠. 이 운봉고원이 백제와 가야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운국에는 가야와 백제의 문화가 융합돼서 융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아가야입니다. 비아가야는 낙동강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분이라든지 귀걸이, 장신구를 통해서 신라의 유물들이 그 비아가야를 통해서 가야 전역으로 확산되는 이런 가야와 신라를 이어주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비아가야 창녕군은 현재 가야와 신라 문화의 융합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7개의 유산들이 모여서 가야의 범위, 가야가 주변 정치체들과 어떻게 교류했고 어떠한 상태로 독립적으로 정치체들이 유지되고 있었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가 모여야만 공통적이면서도 독자성을 가진 가야 문명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매제 말입니다. 이 가야가 존속했던 16세기는 민족과 국경이 확고한 오늘날의 상황과는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하던 시기였습니다. 자유와 공존의 정치체 동아시아 세계로 열려 있었던 가야는 고대 동아시아 사이 역동성과 다양성, 개방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부족한 강의를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